1776년 조선의 새 왕이 된 정조는 즉위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비로소 첫 왕명을 내렸다. 그 명령의 대상은 다름 아닌 고 영조의 후궁이자 한때 궁궐을 뒤흔들던 여인 숙의 문씨였다. 왕은 그녀의 관직을 삭탈하고 궁 밖으로 내쫓은 뒤 끝내 사약을 내렸다. 백성들은 숨죽여 속삭였다. 새 임금이 왜 조부의 여인을 죽였단 말인가? 그러나 정조의 눈에는 단순한 후궁이 아닌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가 있었다. 조선 22대 왕 정조의 즉위는 피로 시작된 복수극이었다. 왕위에 오른 젊은 군주는 누구보다 냉철했다. 그는 즉위식을 마치기도 전에 문씨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숙의 슈핀라 불리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후궁이 아니었다. 왕은 그녀를 문여wen두라 칭하도록 명했고 그 이름은 곧 죄인의 상징이 되었다. 궁궐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한때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궁중을 호령하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것이다. 대신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궁인들은 숨을 죽였다. 정조가 내린 이 처단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골마온 원한의 폭발이었다. 왕은 그 명령에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가 어린 시절 눈앞에서 본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었다. 그 죽음 뒤에 문씨의 미소가 있었다. 정조는 그날의 기억을 복수의 맹세로 바꿨다. 그러나 정조의 분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비로소 정의를 세우려는 왕의 의지, 그리고 아버지를 구하지 못한 아들의 죄책감. 문씨의 처형은 단지 복수가 아니라 왕권의 정립이자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다. 이제 조선의 권력은 피로써 정화될 것이었다. 그러나 이 피의 복수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시간은 거슬러 25년 전 영조의 궁궐로 향한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운명을 바꾸는 만남을 맞이한다. 751년 겨울, 찬바람이 궁궐 담장을 스치던 그 해, 창경궁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영조의 맏며느리 효장세자의 빈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국상고상의 공기 속에 온 궁이 애도에 잠겼고 영조 역시 사랑하던 며느리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직접 빈전에 나아가 곡을 하고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다. 그러나 그 장례의 자리에서 조선 왕실의 운명을 뒤흔들 한 여인이 등장했다. 그녀의 이름은 문씨였다. 본래 별감 문성국의 여동생으로 현빈 조씨를 모시던 궁녀였다. 평범하고 조용한 신녀에 불과했던 그녀는 그날 우연히 영조의 눈에 들었다. 상복에 몸을 감춘 궁녀, 눈물을 머금은 얼굴. 그 순간 영조의 마음은 흔들렸다. 왕은 며느리의 상중이라는 금기를 잊은 채 문씨에게 승은을 내렸다. 그날의 선택은 단지 한순간의 욕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리와 예법을 무너뜨린 왕조의 균열이었다. 조정은 술렁였다. 며느리의 장례 중에 그 며느리를 모시던 궁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유교국가 조선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영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문씨를 곧장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였고 심지어 죽은 며느리의 거처를 문씨에게 내어주었다. 그 순간부터 문씨는 더 이상 평범한 궁녀가 아니었다. 왕의 시선이 머문 자리, 그곳이 곧 권력이 되었다. 궁중은 분노와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고 젊은 세자 사도는 침묵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형의 죽음을 슬퍼해야 할 아버지가 그 상중에 형수의 신녀를 후궁으로 삼다니. 사도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처음으로 품은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의 금단의 만남은 단지 사랑의 발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훗날 왕조를 뒤흔들 비극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이 씨앗은 오랜 세월을 지나 정조의 복수로 꽃피게 된다.
1753년 2월, 영조는 문 씨를 정식 후궁으로 책봉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왕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궁중과 조정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왕이 승지에게 교지를 올리게 하자 당시 승지 윤광이는 그 명령을 거부했다. 도덕과 예를 내세운 저항이었다. 그는 감히 왕명을 따르지 않았고 영조는 다른 승지를 불러 억지로 어세를 찍게 했다. 유교적 질서를 생명처럼 여기던 조정 대신들에게 문 씨의 책봉은 이미 수치였고 궁궐의 예법을 짓밟은 행위로 여겨졌다. 하지만 왕의 총애는 그 어떤 비난도 잠재웠다. 영조는 문 씨를 위해 새로운 처소를 마련하고 궁인들의 서열까지 뒤바꿨다. 그해 3월에는 화련공주를, 1754년에는 화기롱주를 낳으며 그녀는 왕의 곁에서 더욱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다. 왕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천운이라 여겼고 세상은 그를 축복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그림자 아래 왕실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다. 세자 사도는 침묵 속에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문 씨의 입궁은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위선과 무도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그는 차츰 아버지에게서 멀어졌고 궁궐 안에서도 점점 고립되었다. 영조는 그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왕의 눈에는 사도가 변덕스럽고 불경한 자로만 보였다. 그러나 사도의 내면은 달랐다. 그에게 문 씨는 단지 새 후궁이 아니라 가족의 무너짐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궁궐은 점점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는 불안의 전조였다. 대신들 역시 서로 눈치를 보며 속으로는 단식했다. 왕이 그토록 사랑하는 후궁이 언젠가 재앙의 근원이 될 것임을 짐작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사도세자와 문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냉기가 흘렀다. 왕의 눈길은 문씨에게, 세자의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누구도 말은 없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집안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씨는 머지않아 문씨의 야심과 오빠 문성국의 손을 통해 불타오르게 된다. 문씨가 후궁으로 자리 잡은 이후 궁중에는 보이지 않는 정보망이 깔리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순한 미소로 왕의 곁을 지키던 그녀였지만 그 뒤에서는 오빠 문성국과 함께 권력의 손길을 뻗고 있었다. 문성국은 동궁전의 별감들과 내통하며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았다. 세자의 말, 표정, 만남, 심지어 사소한 움직임까지도 문씨의 귀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곧 영조의 귀에 닿았다. 세자가 오늘은 예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동궁전에서는 또 불경한 말이 오갔습니다. 그녀의 속삭임은 독처럼 왕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한중록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있다. 영조께서 모르실 때도 의심하셨는데 날마다 들으시니 부자 사이는 갈수록 갑진이라. 바로 그 날마다 들려주는 자가 문씨였다. 왕은 그녀의 말을 믿었고 세제에 대한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부자는 멀어졌고 대화는 끊겼다. 문씨의 오빠 문성국은 궁궐의 감시자처럼 행동했다. 그는 세자의 동궁에 사람을 심어 매일같이 보고를 올렸다. 사도세자가 누군가와 웃어도 잠시라도 늦게 일어나도 그것은 불경으로 해석되었다. 왕의 의심은 확신으로, 확신은 증오로 변했다. 궁중의 공기는 차가웠다. 세자는 점점 숨을 죽였고 궁인들은 눈치를 보았다. 그때부터 사도의 행동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는 어딜 가도 누군가의 눈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느꼈다. 그 눈의 주인은 다름 아닌 아버지 곁의 여인이었다. 문씨는 자신이 왕의 신임을 얻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단지 사랑의 과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용히 세자를 몰아내는 음모의 시작이었다.
왕실의 균열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이제 문 씨의 손끝에서 사도세자의 운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문 씨의 모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교묘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험담이었으나 이내 그녀는 세자의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를 치명적인 죄로 부풀렸다. 사도세자가 말 한마디를 잘못해도 불경이 되었고 하인에게 노여움을 드러내면 폭군으로 묘사되었다. 영조는 점점 더 아들을 믿지 못했다. 아버지의 시선이 의심으로 얼룩질수록 세자의 마음은 짓눌려갔다. 한중록 속 해경궁 홍씨의 기록은 당시의 비극을 생생히 전한다. 영조께서 모르실 때도 의심하셨는데 날마다 들으시니 부자 쌓이는 갈수록 값지니라. 그녀는 문씨 남매를 요녀와 간적이라 불렀다. 요녀는 나라를 어지럽히는 여우 같은 여인을 뜻하고 간적은 간사한 역적이라는 뜻이었다. 당시 궁중에서 직접 그들의 행태를 지켜본 사람의 절규였다. 문씨의 입김은 궁궐 곳곳에 스며들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면 누구든 세자를 비난했고 세자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어느 날 창경궁 낙선당에 불이 났다. 그 작은 화재조차 문성국은 세자의 탓으로 몰았다. 영조는 불같이 노하여 세자를 꾸짖었다. 아무 죄도 없던 사도는 분노와 절망 속에 우물로 몸을 던졌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예전의 세자가 아니었다. 문씨의 그림자는 그에게서 희망을 빼앗았다. 세자는 궁궐의 벽을 두려워했고 아버지를 보며 눈을 피했다. 그를 감싸야 할 궁은 이제 감옥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를 쥔 자가 바로 숙의 문씨였다. 시간이 지나며 문씨는 점점 자신이 조선을 흔드는 존재라 믿었다. 왕의 사랑과 권력을 등에 업은 그녀는 이제 궁의 여주인처럼 군림했다. 하지만 그 권세의 이면에는 수많은 원한과 피눈물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녀의 야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문씨는 더 큰 욕망, 왕자를 낳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히게 된다. 세월이 흘러도 문씨의 욕망은 식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두 딸, 화련공주와 화기롱주를 두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궁궐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생존의 방패이자 권력의 영구 보증이었다. 영조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그 사랑은 세월과 함께 식을 수 있다. 문씨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 큰 욕망, 아들을 얻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혔다. 야사에 따르면 문씨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위험한 계책을 꾸몄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사가시지아에서 사내아이를 몰래 데려와 자신의 몸에서 난 왕자라 속이려 했다. 그러나 계획은 이종성의 고발로 발각되었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왕실을 속이려 한 이 시도는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왕위를 뒤흔드는 반역에 가까운 행위였다. 비록 영조가 문씨를 공개적으로 꾸짖지는 않았지만 그 소문은 이미 궁중 곳곳에 퍼져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의 권세는 여전했다. 영조의 총애를 등에 업은 문씨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녀의 오만은 점점 도를 넘어서도 옌쇼 넘었고 심지어 나이도 품께도 한참 높은 영빈 이씨에게까지 무례하게 굴었다. 어느 날 영빈 이씨에게 회초리를 맞는 굴욕을 당하자 문씨는 오히려 이를 원망했다. 대왕 대비 인원왕후가 나서서 직접 꾸짖을 정도였지만 문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오랍이 문성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왕의 총애를 방패 삼아 궁중의 인사와 정보를 주무르며 권세를 누렸다. 형제는 함께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고 그들의 이름은 어느새 궁궐의 공포가 되었다. 하지만 그 권세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부자의 갈등은 이미 깊어졌고 사도세자의 분노와 영조의 불신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문씨의 손끝에서 피어난 욕망은 이제 한 왕자의 생명을 앗아갈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왕실의 역사를 뒤흔든 이모화변 아체렌우 호변이 다가온다. 762년 여름, 그날은 조선 왕실의 심장이 멈춘 날이었다. 긴 세월 쌓여온 부자의 갈등이 마침내 폭발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었다. 8날 동안 세자는 그 좁고 어두운 나무상자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왕의 명령이자 아버지의 손으로 내린 죽음이었다. 궁궐은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그날의 광경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비극의 그림자 뒤에는 문씨가 있었다고. 야세에 따르면 세자가 뒤주에 갇혀있던 그 순간에도 문씨는 냉소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세자를 향해 침을 뱉었다는 전승까지 전해진다. 물론 이는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후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잔혹한 미소로 남았다. 그녀의 오빠 문성국은 여전히 궁중의 눈과 귀였다.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의 실수를 영조에게 일러 바쳤다. 오랜 세월 쌓인 불신의 골은 마침내 아버지를 아들을 죽이는 극단으로 몰았다. 그리고 문씨 남매의 이름은 그 피해 사건과 함께 각인되었다. 그날 이후 궁궐의 공기는 변했다. 영조는 자신이 내린 명령 앞에서 침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의 고통이 피어올랐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단지 한 아들의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왕실 전체의 균열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세자가 죽은 후에도 문씨의 위세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방해물이 사라졌다는 듯 그녀의 존재감은 더 커졌다. 영조의 곁에는 여전히 문씨가 있었고 그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향했다. 왕의 총애는 변치 않았고 궁중의 질서는 무너졌다. 그녀는 몰랐다. 그날의 뒤주 속 비명은 어린 세손 정조의 기억에 깊게 각인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 소녀는 언젠가 왕이 되어 그날의 피를 갚을 것이었다. 뒤주 사건 당시 세손 정조의 나이는 겨우 11살이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궁궐 곳곳에 퍼진 절망의 기운을 누구보다 또렷이 느꼈다. 어느 날 문을 닫은 채 울고 있던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얼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하늘만 바라보던 궁인들의 눈빛. 그 모든 기억이 정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처럼 새겨졌다. 그의 세상이 무너진 날, 정조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직 한 사람만이 그 비극의 중심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바로 숙의 문씨였다. 문씨는 세손에게 있어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냉혹한 악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오빠 문성국은 여전히 궁중에 남아 세손을 감시했고 문씨 자신은 왕의 곁을 지키며 여전히 권세를 누렸다. 정조는 어린 마음에 그 모든 모욕을 가슴속에 묻었다. 말할 수도 잊을 수도 없었던 세월이 흘렀다. 세자가 죽은 뒤에도 영조는 문씨를 곁에 두었다. 그녀는 점점 더 오만해졌고 심지어 정조의 외가인 홍씨 가문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좌의정 홍락성을 향해 비아냥을 던지며 웃었다는 기록은 훗날 정조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다. 문씨는 자신이 여전히 궁중의 주인이라 믿었고 세손의 존재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세월은 돌고 있었다. 1775년 정조가 대리청정을 시작하면서 권력의 흐름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 문씨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다. 영조가 살아있는 한 자신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곧 붕괴의 전조였다. 그해 겨울, 정조는 하루하루를 기다렸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날을,
그리고 그날의 복수를 완성할 순간을. 7776년 봄, 마침내 그날이 찾아온다. 왕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었다. 이제 수계문 씨의 운명은 거스를 수 없었다. 1776년 3월 10일, 조선의 하늘이 바뀌었다. 52년간 왕좌를 지켜온 영조가 세상을 떠났고 그날 밤 젊은 세손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정조, 나이 24. 그러나 그 즉위는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된 원한의 봉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즉위 후 불과 20날, 정조는 천명을 내렸다. 그 명령의 이름은 숙계문씨. 왕은 그녀의 모든 자기를 거두고 궁궐에서 쫓아냈다. 숙의 슈핀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 그녀를 문녀 웬요라 부르라. 왕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궁은 얼어붙었다. 문씨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고 그 가족 또한 파멸의 길에 올랐다. 정조는 오빠 문성국을 노비로 삼고 그의 어머니를 제주도로 유배시켰다. 문씨의 일족은 몰락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으나 정조는 냉정했다. 그는 마침내 오랜 복수의 첫 걸음을 뗀 것이었다. 5월 13일, 왕은 장문의 교지를 반포했다. 그 안에는 문씨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사도세자를 모함하여 부자를 갈라놓은 죄, 창경궁의 화제를 세자의 탓으로 돌린 죄, 궁궐의 예법을 어지럽히고 왕실을 조롱한 죄. 정조는 그것을 하늘이 용납지 못할 악희라 했다. 문씨는 이제 더 이상 영조의 후궁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름은 죄와 함께 기록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왕은 명했다. 문씨를 도성 밖으로 내보내라. 그녀는 궁의 문을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한때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었던 그곳은 이제 냉혹한 심판의 무대였다. 그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정조는 아직 끝내지 않았다. 그는 왕이기 전에 아들이었고 복수를 멈출 생각이 없었다. 다음에 내릴 명령은 피로써 마침표를 찍는 일이었다. 1776년 여름 궁궐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영조의 국상이 끝나자마자 정조는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명을 내렸다. 문녀 웬누에게 사약을 내리라. 그날 왕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흔들림이 없었다. 모든 대신이 찬성했고 궁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제 피로 시작된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한때 조선의 왕을 사로잡았던 여인 문씨는 초라한 초가 안에서 사약의 잔을 받았다. 그녀의 앞에는 더 이상 시녀도 화려한 옥장식도 없었다. 오직 독이 담긴 잔 하나와 차가운 침묵만이 남아있었다. 그 잔을 바라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를 모함당해 뒤주 속에서 죽어간 그날의 세자가 떠올랐을까? 아니면 자신이 잃어버린 권세를 아쉬워했을까? 24살의 왕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냉정한 정치가였다. 그에게 문씨의 처단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왕권의 정당성을 세우는 의식이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진다. 정조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숨겨진 절규가 있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어린 시절의 나를 위해. 사약이 내려진 날, 조정은 침묵했다. 오직 왕만이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복수는 완성되었으나 그 대가로 남은 것은 공허함이었다. 왕은 복수로 정의를 세웠지만 정의는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문씨의 마지막 순간은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그날의 하늘이 유난히 흐렸다고 한다. 24살의 젊은 왕은 창덕궁의 처마 아래 서서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승리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만이 남아있었다.
이로써 수계 문씨의 이름은 조선 왕조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정조의 복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정말 죄인이었을까? 아니면 왕의 분노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희생양이었을까? 문씨의 비극은 조선사의 단 한 번뿐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역사는 때때로 비슷한 인간의 욕망을 반복한다. 정조보다 100여 년 앞선 인조 시대에도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귀인 조씨.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오만하게 군림하다가 결국 권력의 그늘 속에서 파멸한 또 다른 후궁이었다. 귀인 조씨는 인조의 총애를 받으며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다. 그녀는 세자빈 강씨와 세 손을 모함해 죽음으로 몰았고 인조의 눈과 귀를 가렸다. 왕의 신임이 깊을수록 그녀의 오만도 자라났다. 그러나 인조가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왕 효종이 즉위하자 그녀의 운명은 돌변했다. 왕의 천명은 냉혹했다. 귀인 조씨를 패출하라. 그리고 사사하라. 그녀의 호화로운 처소는 하루아침에 죄인의 집이 되었고 그녀는 침묵 속에서 독배를 들었다. 수계 문씨의 최후는 이 이야기와 닮아 있었다. 둘 다 사랑을 권력으로 착각했고 왕의 마음을 자신만의 성으로 삼았다. 하지만 왕의 사랑은 바람 같고 권력은 그림자와 같다. 조씨가 그랬듯 문씨 또한 자신의 위치를 잊었다. 그녀는 왕실의 도리를 거스르고 아버지와 아들을 갈라놓았으며 스스로를 왕보다 높은 존재로 여겼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귀인 조씨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두어 후대에 힘을 남겼다. 반면 문씨는 두 딸뿐이었다.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것이다. 영조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다. 사랑도, 혈연도, 권세도 모두 사라졌다. 역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결말은 늘 같다. 사랑이 권력이 될 때 인간은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문씨는 그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러나 어떤 이는 묻는다. 정말 그녀만이 죄인이었을까? 혹은 그녀는 왕실의 혼란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일까? 문씨의 이름은 오랫동안 요녀로 불려왔다.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왕실을 어지럽힌 여인, 정조의 분노를 산 악녀.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일부 학자들은 다른 시선을 던졌다. 정말 문씨가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을까? 혹은 왕실의 불안을 수습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선택된 존재였을까? 사실 문씨는 신분이 낮은 궁녀 출신이었다. 노론과 소론, 어느 당패도 속하지 않았고 정치적 세력도 없었다. 그런 인물이 과연 왕세자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의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영조의 의심은 이미 깊었고 사도세자의 불안은 극에 달해 있었다. 어쩌면 문씨는 그 거대한 부자 간의 갈등 속에서 단지 불운하게도 증오의 형상이 되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정조는 왕위에 오른 직후 노론 세력과의 화해가 필요했다. 이모화변의 상처를 봉합하고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됐다. 그때 가장 손쉬운 표적이었던 인물이 바로 문씨였다. 이미 정치적 뿌리가 없고 후원자도 없는 여인. 그녀의 희생은 정조의 새 질서를 세우는 상징적 제물이 되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 은문씨를 너무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그녀가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보고 그 말을 왜곡해 영조에게 일러 바쳤다는 내용은 단순한 추측이라 보기 어렵다. 직접 목격한 사람의 절규,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서술이 아니었다. 정조의 격렬한 분노 또한 단순한 계산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즉위하자마자 20일 만에 자기를 삭탈하고 5개월 만에 사약을 내린 그 냉혹한 속도, 그것은 오랜 증오의 무게였다.
그렇기에 문 씨는 단 하나의 얼굴로 정의될 수 없다. 그녀는 동시에 악인이자 희생자였다. 권력의 희생물이면서 그 권력을 탐한 사람, 사랑받고 싶었으나 사랑을 권력으로 착각한 여인, 그리고 정죄계, 그녀는 아버지를 빼앗은 원수이자 왕권을 세운 첫 재물이 되었다. 숙의 문 씨의 죽음은 단지 한 여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 왕실의 긴 비극에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복수와 처단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침묵만이 남았다. 정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지만 어린 시절의 악몽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왕이자 아들이었고 정의의 이름으로 복수를 행했지만 그 정의조차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했다. 문씨 일가의 멸문은 잔혹했다. 문성국은 노비로 전락했고 그의 아들은 유배를 당했으며 문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노비로 끌려갔다. 딸 화련공주는 왕의 자비로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 삶은 평민과 다를 바 없었다. 문씨가 세운 영광은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 흩어졌다. 권력의 정점에서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 궤적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하지 않았다. 후대의 기록과 드라마, 소설 속에서 문 씨는 언제나 악녀로 남았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는 다른 얼굴도 있었다. 한 시대의 불안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친 궁녀, 사랑을 믿었지만 권력을 오해한 여인. 그녀는 조선 후기의 혼란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정조의 복수는 단지 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였다. 그는 그날의 피를 통해 왕권을 세웠고 조선을 새롭게 하려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복수는 그 자신에게도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복수는 정의의 탈을 쓴 슬픔이었고 왕은 그 슬픔 속에서 한층 더 외로워졌다. 숙의 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권력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끝나는가? 한 인간의 욕망은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가? 그리고 복수는 과연 정의가 될 수 있는가? 1776년 그 여름, 문 씨는 사약을 들고 세상을 떠났다. 그녀와 함께 이모화변의 피비린내, 나는 시대도 막을 내렸지만 그 그림자는 오래도록 조선의 기억 속에 남았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단 하나. 다음 세대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